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사실상 헌법 첫날 수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헌법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를 해드렸고요. 우리 헌법 공부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PPT를 우리 함께 보면서 헌법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자, PPT를 잠깐만 슬라이드쇼로 진행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바로 1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총강 부분이 바로 9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조부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 또는 사람의 기본권이라고 요새 개정 논의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권 논의가 바로 10조부터 39조까지 국민의 의무조항까지 포함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40조부터 통치구조, 우리 지금 교재로 선택하고 있는 실헌법 입문에서는 이것을 국가권력구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표현이 좀 더 적당하다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규정들이 바로 40조에서 더 끝까지 130조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 이제 경제질서조항이라든가 헌법 개정조항 등등의 조항이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헌법이 전체적으로 130개 조문이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왜 우리는 헌법을 배워야 되는가를 먼저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하자면은 헌법이라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그 안에서 국민의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 사회의 진실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약자에 대한 배려도 헌법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런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이라는 게 어떤 국가 사회에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보통 법으로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바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법, 바로 헌법, 법 위의 상위법은 헌법이고요. 헌법은 우리 국가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헌법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어떤 지도자 아니면 리더 아니면 우리 대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헌법을 잘 알고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을 해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와 개인, 사회, 국가기관을 규율하는 규범이 바로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국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가의 또 대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민에게 어떤 권력을 위임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될 바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 그리고 어떠한 정책에 지지를 해야지 되는가라는 그 근거를 우리 헌법이 제시해 줄 수 있다. 또는 헌법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바로 통치구조, 즉 자시면서 권력기관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헌법의 개념 정의를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들 교과서 한 3페이지에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과 국가 권력의 조직, 행사 방법, 통제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규범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될 국민의 기본적인 기본권을 바로 규정을 하고요. 이것을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국가기관들, 권력기관들을 바로 정비를 해서 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한다는 것이 바로 국가의 목적이고요.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인 국가의 권력기관들을 정비해서 헌법이요. 그래서 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목적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또 수단으로서의 국가 권력기관을 정비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헌법 규정들은 여러분들 그 교과서를 보시면은 국민의 기본권 원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과 국가의 기본권 기관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들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후반부를 통치구조라는 표현보다는 국가 권력 규범이라고 부른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는 잠깐 다시 한번 드리면은 자, 법학과의 손용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래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그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 교재에 신헌법 입문을 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박영사 정지현 교수님의 신헌법 입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중간에 객관식 시험이라든가 여러분들 자원을 발표, 여러분들의 자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리포트 발표 같은 것도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 되면은 초청 강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줌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초청 강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을 공부하는 자세는 자, 국가의 지도자 아니면 국가의 대표 뭐 그런 국가의 리더가 그러면은 중요한 헌법적인 쟁점, 우리 사회적인 쟁점을 어떻게 판단해야지 되는가 라는 그런 관점으로 헌법을 보면은 헌법의 공부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사회에 나가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와 전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예전에 뭐 강의를 할 때 항상 신문을 들고 오셔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신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국가 사회에 다양한 이슈들이 헌법의 쟁점이고 그 쟁점에 연관시켜서 헌법을 공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항상 교과서를 예습을 하고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자료들이 있으니까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복습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집도 한번 풀어서 검토하시면은 한번 수업을 듣는 것을 통해서 교과서와 문제집을 한 두세 번 이상 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헌법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마인드를 여러분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는 헌법을 통해서 우리 국가사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경향, 그죠? 뭐 진보와 보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것도 사실 이론적으로 적당하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파, 좌파 뭐 이런 식으로 left, 뭐 righ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 의해서 국가와 사회 현상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constitutionalism, 헌법주의에 따라서 국가 사회를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사회에서 중요한 옳고 그른 판단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경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헌법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헌법을 공부하면은 얻을 수가 그런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적인 경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헌법에 따라서 그런 것을 판단한 국가의 중요한 쟁점을 판단하는 것은 나름대로 헌법적인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계속해서 노력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국회에서 여야가 각기 그 정당의 그죠 정당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뭐 지역의 유권자들 뭐 그 우리 헌법 유권자들의 그 뜻에 따라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을 한다면은 그러한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우리 헌법 재판소가 바로 헌법에 기초해서 그렇게 만든 법이 정말 타당한지 안 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는데 그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한다면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바로 국회에서 판단하는 법 또 여러 가지 정책 결정과는 또 다른
결과 또는 다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헌법은 우리 국가사회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헌법이란 게 130개 조문이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명확하게 그 사회적인 국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해주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론과 판례가 곁들여져서 그러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국가사회에서 판단을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서 판단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관행이라든가 인맥, 친분 관계,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 어떻게 보면 공정하거나 아니면 정의롭지 않게 치우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에 비추어서 그것을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결국 그 사회의 공정한 결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하나 말을 밑에 두긴 했네요. 그죠? 헌법적인 판단만이 세상에 이루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언제 이러한 제가 직접 PPT를 만들었으니까 언젠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아마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취지로 이것을 적었는지 지금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도 우리가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여러 가지 국가사회를 이끄는데 학문은 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또 이론들이 학문들이 있죠.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법만 강조해서 옳은 사회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다른 학문적인 또는 식견들도 많이 중요시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헌법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 헌법은 10조 헌법 구조까지 이제 총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물론 헌법 전문이 있고 헌법 총강이 있고요. 여러분 헌법 지금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헌법 10조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시작으로 바로 기본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는 이러한 기본권도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안전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37조 2항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전체적으로 기본권 보장과 이것을 위한 국가 권력구조, 통치구조가 각기 목적과 수단이라는 그런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서는 공동질서의 유지와 그리고 수호, 그리고 기본권 보장이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헌법이 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해당 부분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또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배우지 않지만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되는 통치구조, 즉 국가 권력구조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고요.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통치구조를 구성하는 원리 또는 이건 헌법에 구성하는 원리 중에 하나로 국민주권 원리, 대의제 원리, 권력분립 원리, 그 다음에 법치주의 원리, 책임정치 원리 같은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우리 국가 권력에는 바로 이런 것들의 원리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이런 원리에 따라서 바로 권력이 실행이 됩니다. 자, 우리 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 헌법의 개념에 대해서는 자, 헌법은 사실인가, 규범인가 이런 질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에요. 보시면은 이 얘기는 조금 더 형식적인 헌법과 실질적인 헌법하고 맞춰서 조금 이따 좀 얘기할까요? 자, 한번 보시면은 자, 헌법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았던 옛날 학자도 있고 헌법을 굉장히 규범적인 성격으로 보았던 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주로 이제 유럽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독일의 칼 슈미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1920년 정도,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떤 독일에서 학문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 물론 2차 대전 이후에도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런 독일의 학자들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칼 슈미츠라는 사람은 헌법이란 건 그 사회의 정치적인 결단이다 라고 그 결단을 중시했기 때문에 헌법이 굉장히 사실적인 정치적인 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셈이고요. 또 동시대에 칼 슈미츠라는 학자, 루돌프 스멘트라는 학자는요, 보시면 정치적 사실적 통합 과정의 하나의 헌법이다라고 해서 통합주의 헌법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 헌법이 작용하는 그런 면도 한편으로는 헌법의 사실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데 마찬가지로 이 헌법을 굉장히 규범적으로 본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법실증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게오르그 옐리네크 뭐 그다음에 헤세 뭐 이런 학자들이 얘기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실정 헌법만이 법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당시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라든가 영국에는 굉장히 또 새로운 자연권론이라든가 정치 헌법 논의가 굉장히 뜨거워진 그러한 상태였는데 상대적으로 그러한 것보다는 순수하게 규범적인 연구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졌던 것이 바로 독일의 법실증주의자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법을 순수하게 규범으로만 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헌법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규범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런 사실적인 측면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이 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7페이지 부분 보시면 이제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이 이제 나오는데 자 한번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금 제대로 공유가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네, 지금 제대로 공유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자, 공유를 중지하고, 자, 다시 공유를 해서, 자, 우리 PPT를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헌법 규정에 미국 전역에서 술을 금지하는 규범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더 18th Amendment prohibit the manufacture and sale of alcoholic beverage. 그래서 술을 파는 건 이제 팔거나 만들거나 파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 규정이 18조에 있었고 실제 미국 헌법은 이 규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수정헌법 제 21조에서 이 규정을 이제 효력을 없애는 규정을 두고도 있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헌법이라는 것은 바로 헌법 전에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영국이라는 것은 헌법이라는 표현, 영어로는 constitution이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헌법이 없다라고 하면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이 없다는 건데 그렇게 영국이 실제로 헌법이라는 게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권리장정, 권리청원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헌법 규정을 왕으로부터 영국 의회에서 서명 받아왔고요. 그런 내용들이 다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재헌 헌법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9번의 개정을 한 현행 헌법이 실제 존재하죠.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에서는 그러한 헌법이 없다고 해도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형식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실질적인 헌법에서는 여러분 8페이지 보시면은 뭐 불문법으로 관습법으로 형성된 것, 그러니까 헌법 조문에 써 있지는 않지만 관습법으로 형성된 그런 헌법 내용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이런 얘기는 오늘 첫날이니까 가볍게 쉬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헌법 전에 있는 형식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 영국과 같은 나라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헌법은 바로 헌법 규정 전에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그것이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규범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을 우리가 다 포용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면 실질적인 헌법,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금주법에 대한 제가 그 자료를 오늘 만들어서 여기 올렸는데요. 보면 이와 같이 헌법에서는 실질적인 헌법 규정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헌법 규정으로서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그러한 것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보시면은 자, 스위스 헌법에서는 식육 동물을 미리 마취시키지 않고 도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나라마다 사실 문화마다 다릅니다. 아마 스위스 헌법은 그만큼 이제 어떤 식육 동물에 대한 어떤 존엄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것을 상당히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고, 여러분들 아마 환경 보호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어떤 동식물에 대한 그 도살 전에 이런 마취를 하는 것, 이런 거는 관련된 법에 규정하면 좋고요. 아니면 법도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 수준에서 정하는 나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헌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자, 술을 금지하는 것이 미국에는 미국의 헌법 조문이 1조부터 있고요. 그 뒤에 어멘드먼트 해가지고 그 기본권 조항이 따로 또 뒤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 기본권 조항에 수정헌법 18조에 바로 이렇게 술을 아예 만들거나 팔지 못하는 규정이 바로 1920년대에 들어왔고요. 그죠? 13년인 1933년에 결국 이런 금지 규정이 바로 없어졌네요. 헌법에 의해서 규정을 했고 헌법에 의해서 바로 금주 내용을 없앴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자유기 때문에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위기를 마스크로 방어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굉장히 미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마 이 당시에 술을 금지하는 그러한 내용을 법으로 다루기는 아마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이제 술을 금지하는 내용을 헌법에 규정해 두었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때 술을 몰래 파는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이태리 마피아, 뭐 알카포네,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도 다 이 시절 금주법 시절에 바로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법은 헌법 규정에서 이렇게 다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자, 술을 금지한다, 제조한다는 것 또는 파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것은 헌법에서 다루어야지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실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술을 금지하는 나라가 실제로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술을 금지할 때 그 나라의 법으로 존재하면 충분하고 헌법에 의해서 금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미국에서 이와 같이 금주법을 법이 아니라 그죠? 금주 헌법 규정으로 두는 것은 바로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 규정이 아닌 것을 헌법 규정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술을 제한하는 법도 헌법에 있지 않을 수 없지 않았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렇고요. 밑에 보시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네, 보통 이런 식으로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그다음에 현대 복지주의 헌법으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바로 국가기관의 권한과 그 행사에 관한 법규범, 즉 국가 조직에 관한 법규범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뭐 예컨대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율령의 반포라는 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통치 질서를 규범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고구려나 이런 나라도 고유한 의미에서의 헌법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의미의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바로 통치 질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권력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말하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율령을 반포한 고대 국가도 그런 의미에서 헌법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관심 있는 대목이 아니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대목은 바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부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헌법은 사실은 그 헌법의 유래라든가 여러 가지 전통은 서구 사회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사실 전해온 것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밑에 한번 보시면 자, 이것이 바로 유럽의 바로 지도입니다. 유럽은 중세하면은 유럽에 그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라든가 또는 정치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로마, 예, 여기 이제 교황청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만 중세가 점점 이제 근대로 발전하면서 절대 군주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절대 군주들이 바로 이제 한 개별적인 이제 영주가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의 영토에 대해서 확실히 영토 국권을 행사하는 주권자, 왕으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중세 근대 이후에 이제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전부 다 일반 평민들이 자본을 많이 갖게 되고요. 돈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런 사회 계층의 새로운 변화가 또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새로운 변화와 반대하는 어떤 강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신흥 자본가들 또는 권력자들은 바로 그 왕이 권력의 남용을 막고 왕으로부터 생명과 그 기본권 보장받으려는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요. 그것이 결국은 일정한 왕가의 서명을 통해서 정리된 게 영국의 권리장전 같은 것이고요. 또 그것이 아예 프랑스 시민혁명 같은 것을 통해서 아예 왕조를 없애고 헌법을 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들이 프랑스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근대의 바로 입헌주의 헌법이 등장하면서 대부분 다 그 헌법 안에는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보장주의, 권력 분립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무엇보다도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죠. 왕이 그 전에 이러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에는 왕이 영국의 같은 경우는 왕의 뜻에 반하면은 도끼로 목을 내리쳐요. 그리고 프랑스에는 실제 시민혁명이 어느 정도 달성된 다음에도 사회 혼란상에서 여러 가지 반혁명 분자이면 그죠? 길로틴이라고 단두대에서 사람들 목을 쳐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기본적으로 헌법 규정에서 기본권, 인권을 보장하고요. 그리고 국민주권주의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권력 분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영국은 그렇지 않았지만 성문헌법을 갖고요. 영국도 불문헌법 국가라고 하지만 권리장전, 권리청원 같은 문서를 바로 의회에서 왕이 서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 헌법은 함부로 쉽게 바꿀 수 없는 엄격한 내용으로 경성헌법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도 이러한 서구사회의 헌법
적인 전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죠. 현재 복지국가 헌법이 지금 현재 세계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근대 이후에 헌법 입헌 체제가 구축이 됐어도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 가지 특징에 의해서 결국은 시장을 독점하는 여러 가지 자본가들이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자본의 왜곡된 현상, 흐름의 왜곡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모순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발생하게 되는 게 역시 사회주의, 그리고 또 공산주의가 발생을 한다면은 종래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바로 헌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바로 현대복지국가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현대복지국가 헌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한 여러 가지 결과와 경험으로서 바로 이런 것이 더욱더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적인 모순이 발생됐으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이죠. 사회적 급부라든가 여러 가지 연금 제도라든가 이런 걸 포함한 그러한 사회적 기본권이 바로 헌법에 규정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대전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이 죽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태인들 그리고 집시 이런 사람들을 많이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학살 과정에서도 독일은 관련된 법규에 근거해서 그러한 일을 처리했거든요. 즉 형식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맞게 바로 이 질서를 그러한 문제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형식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해도 실질적인 정의에 맞지 않는 이런 법은 실현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런 법을 위헌무효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기능이 이제 일반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이제 헌법재판소를 바로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교과서의 내용도 또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2차 대전 이전까지 법치주의, 법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하자는 이런 질서가 어느 정도 정비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순이 법에 의해서 또 발생했기 때문에 법도 실질적 법치주의, 정의관념에 맞는 법에 따라서 국가가 통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법치주의는 결국은 이제 사회적 법치주의라고 해서 사회적 복지 국가하고 연결되는 이러한 복지 개념을 우리 헌법에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대부분 헌법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사회적 법치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람에서 무도까지 영국이죠. 그래서 복지국가를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 헌법에서는 여기서 생존적 기본권의 강조, 사회복지,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더 강조되고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더 많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권의 상징적 원리화가 또 들어오게 되고요. 평등권의 상대적, 실질적인 관념화도 들어오고요. 사회적 법치주의, 그 다음에 극부행정과 적극적 국가 기능 같은 것이 이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그 확립이 되겠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제도는 나중에 기회 되면 배우겠지만 미국에서는 더 일찍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현대에서는 이 어떠한 법이라도 헌법의 정의관념에 맞지 않는 법은 실현될 수 없다는 근거에서 헌법재판소 제도가 정비되고 실시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헌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규범의 논리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 헌법 규범에서는 기본적으로 헌법 여러 가지 규범적인 상하 하이러키를 두고 있느냐, 두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헌법 규범 중에서 헌법 개정으로 폐지될 수 없는 그러한 헌법 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잠깐 서술되어 있고요. 얘기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수업 시간에 잠깐 한번 헌법을 어떤 정치적인 중요한 결단으로 사실적인 그런 것으로 보았다고 얘기한 제가 칼 슈미츠에 대한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칼 슈미츠는 헌법 제정을 할 수 있는 권력, 헌법을 처음 만들 수 있는 그 권력이 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헌법 회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하위에 헌법 개정 권력이요. 헌법을 바꾸는 권력이 바꿀 수 있는 헌법 룰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헌법 제정 권력이 헌법 룰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면은 그 헌법 룰의 중요한 내용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국민 주권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헌법 개정을 하는 개정 권력에 의해서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즉 헌법 개정 권력은 바로 그보다 하위의 헌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제도들, 그죠? 그런 것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의하면 우리 헌법의 1조부터 130개의 조문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문은 헌법 핵으로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라서 개정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조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조문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하위 규정이라서 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우리 헌법 규정에서 자 영장은 법관이 발부하는데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도록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신청한다는 그런 내용은 헌법에서 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헌법 규범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법관이 발부하는 것은 보통 영장을 발부하는 건 법관이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법치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일인데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경찰도 신청을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특별히 영장의 신청을 검사에게만 한정하는 그러한 규정 내용이 정말 헌법적인 실적인 가치가 있고 그리고 여기 헌법에 중요한 그 여러 가지 130조 안에 그 가치줄 중에서 서열이 높으냐라고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반면 법 실증주의적인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규범으로만 순수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130개의 조문이 동일하게 다 헌법적인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우리 4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면요. 자 우리 헌법에서는 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 훈련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 등은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바로 헌법 제29조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은요, 원래 국가배상법 규정에 있다가 이것이 제3공화국 때인가 대법원에 의해서 사실 위헌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이 유신헌법 때 헌법 규정으로 들어오고요. 그 후에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규정인데 이 규정이 잘못됐다고 그죠? 이게 이제 헌법 소원 심판이 제기되었었는데 그때 헌법재판소가 자 다른 규정에 비추어서 이 29조가 헌법에 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규범 안에서 어떤 것이 상하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그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판단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떤 헌법 규정이 더 중요하냐 가치 있느냐는 논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규정에 근거해서 바로 29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기타 우리 헌법은 바로 이제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통제하며 그리고 국가를 조직하고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전체 통합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헌법적인 기능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대표와 그리고 국민들이 바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법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벌써 PPT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로 이렇게 헌법 조문 실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 교과서 20페이지에 보면 헌법의 법원, 헌법의 소스를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헌법은 여러분들 뭐 이미 조문을 보고 계시겠지만 130개 조문이 있지만 그 앞에 헌법 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 뭐 제가 한번 지금 여러분들 따로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뭐 헌법 조문 찾아보기 아주 쉽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에게 뭐 전문을 바로 링크를 한번 해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자, 법이나 헌법을 찾는 방법도 오늘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자, 법제처를 여러분들 치시면요. 법제처를 치시면은 자, 종합법률센터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모든 우리나라 법, 현행법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헌법을 찾는 거는 또 뭐 아주 쉬운 일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유해 드린 대로 보시면 헌법에 전문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 있고 이 전문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전문이 요거보다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략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미법에서는 헌법 전문에는 어떤 규범적인 성격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우리나라나 유럽의 국가들 뭐 그런 나라를 보통 대륙법 국가 이렇게 또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헌법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기서 규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기본권 전문에 의해서 개벌적인 기본권을 돌출을 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그러니까 2001년 3월 22일 99 헌마 139 판례가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 우리 기본권이나 이런 걸 논의할 때 헌법 전문에서 그 해석 뒷받침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1페이지에 그러한 판례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헌법은 분명히 우리 헌법 전문의 우리 중요 이념을 제시하고 있고 본문 해석에도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이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의 소스, 헌법의 법원에는 당연히 그 외에는 여러 밑에 보신 것 같이 이런 여러 가지 헌법 규정들, 바로 헌법 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밑에는 여러분들 23페이지에는 또 다른 얘기가 좀 적혀 있네요.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규범 체계는 헌법 있죠? 그 밑에 보면은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밑에는 보면 명령, 규칙, 자치규범으로서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규범의 상하관계가 있는 것들. 여러분들 뭐 법을 처음 배우시면 이런 법학통론에서 배워서 아실 수도 있지만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법에서의 헌법 그리고 그 안에서의 또 헌법의 전문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헌법에 대해서 뭐 종래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죠? 불문 법원이라는 것, 헌법에 전에 쓰여져 있지 않는 법원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오늘 논의의 마지막 논의로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자, 헌법은 관습헌법이라는 게 인정될 수 있느냐가 논의가 바로 2004년에 신행정수도 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바로 이 수도를 서울에서 상당히 많은 기능을 이제 충청도로 옮기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제 헌법 바로 재판을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지금 관련된 판례를 바로 보여드렸는데 자 한번 볼까요? 보시면요. 자 실제 이 판례입니다. 판례 전문을 우리가 지금 제가 제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크기가 좀 여러분들 너무 크기가 좀 글자가 안 보이니까 자 보시면요. 관련된 내용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판례 전문은 중에서 이 판례 공부에 있는 내용 전문인데요. 네. 판례 내용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당사자 청구하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제 김문희 담당 변호사 이거
헌법재판관 출신이시고요. 그죠? 변호사 이석영 변호사도 굉장히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으로 관련된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렇고요. 이런 그다음에 분들 청구인들 그래서 168명 그 뭐 많은 분들이 청구를 했고요. 이 당시 이제 서울시장이 아마 이명박 시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관련해서 서울시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이제 이거 신행정 수도 건설 이전이 바로 헌법을 반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청을 하게 되죠. 한번 보시면은 자, 그래서 2002년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바로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서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라고 해서 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랬는데 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청구인들은 뭐 서울시 공무원도 있었네요. 의회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자 수도를 이전한 것은 바로 헌법에 위반된다. 국내 투표, 납세자 권리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 자유, 공무원의 단위권 등 침해한다는 이러한 취지의 청구를 했고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제 결국은 이것이 바로 국가 중요한 일에 관한 72조 중요 국민투표를 거쳐야 될 사안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결국 위배했기 때문에 헌법에 반한다고 제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실제 진행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이 판단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수도가 충청권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명시적인 헌법의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합헌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흐름도 있었고요. 반대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반대 의견에서는 당시 네. 실제 독일에서 헌법전 안에 독일의 수도 규정을 넣어야 된다.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다라는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프랑스나 독일에서 연수를 했던 헌법 수석 재판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국가 수도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헌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연구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결국 판단에서 보시면 다수의 판단에서 보면 자 국가 대통령은 원수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이고 여러 가지 수도는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국회와 대통령 포함한 모두한 국가기관이 신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직접 확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쭉쭉 얘기하면서요. 바로 이런 것들 우리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서울이 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관습헌법으로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의 의미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설치를 합니다. 주치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요. 그리고 이러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바꾸려면은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민투표를 국민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당시 이제 다수 재판관의 의견이었고요. 반대 의견에서는 김영일 재판관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재판관이 또 있어서 반대 이제 두 분의 전현숙 재판관의 반대 또 의견 두 분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이때 판례에서는 청구인들이 바로 국민의 투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바로 침해됐다라고 주장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관습헌법이라는 것의 개념을 여기서 처음으로 인정해서 수도에 대한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을 했고 이것을 만약에 깨어뜨리려면 국민투표에 준하는 그러한 투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바로 다수 의견이었고요. 이 판결은 뭐 굉장히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이 판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는 그 이후에 다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오자가 이 페이지에 좀 있네요.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아시다시피 세종시에 또 그러한 기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좀 만들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헌법 정책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수도가 너무 과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헌법 개정 여러 가지 논의에서는 어떤 지방 분권이 헌법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수도 이전, 수도 기능 이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관습헌법이란 개념 자체를 우리는 이제 강학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느냐 해서 이 사건에서 우리는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판례가 보여줬고요. 여러분들 26페이지 정도 보면은 이러한 관습헌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관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례가 계속되어야 되고요, 관례가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관행이 명확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관습이 바로 국민들에게 서울이 수도다, 우리의 수도다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합의가,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바로 관습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 이 판례는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미 벌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꾸준히 수도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만약에 수도를 바꾼다면 헌법 개정 정도의 논의, 국민투표의 논의를 거쳐야 되죠. 이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서요. 그래서 수도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도 여러 가지 수도의 기능을 다양하게 이전하는 논의는 지금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국회를 세종권으로 이전한다든가 등의 논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관습헌법이라는 개념까지도 우리는 잠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헌법재판소 판례 근거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그랬는데요. 자,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형식적 헌법적인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판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 및 대법원의 소재지를 정하는 수도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형식적인 헌법사항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는 이것이 관습헌법으로 이미 인정됐기 때문에 2번이 틀리겠네요. 그렇죠? 물론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독일에는 독일 기본법, 헌법의 역할하는 기본법이라는 법에는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다라는 규정이 그 이후에 입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 우리 헌법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시간에서는 또 우리 헌법 규정에 근거한 여러 가지 제도와 또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